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설마요. 예. 진짜요? 지금 어제 갑자기 나온 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보복 공격을 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당장은 뭐 아까도 다루셨지만은 네타냐후와 그 바이든 대통령 간의 통화로 일단 철회라고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란의 보복 공격은 예상되어 있는 거고요.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대비를 했던 것이고요. 예. 이제 관건은 정말 이스라엘이 반격을 다시 할 것이냐 이건데 당장은 뭐 반격하진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떠한 시기든 예. 나름의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할 것이냐. 근데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본토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란의 이번 공격이 나름의 비례성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이란 영사관, 사실상 외교 공간이기 때문에 예. 외교 공간을 공격했다는 것은 본토를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또 이란 역시도 이번 공격을 감행하면서 상식선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반격을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시 그 공이 이스라엘에 넘어갔으므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자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스라엘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문제는 어떠한 이제 형식이든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압력이 먹히느냐는 또 이제 네. 다른 문제니까. 예, 어쨌든 왜냐하면 네타냐후의 기본적인 지지층이 구구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구구파의 지향점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없겠죠.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때릴 때 이 네. 보복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때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찌 본다면 그걸 충분히 예상하고 때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약속 대련과 같이 서로 한 펀치씩 주고받고 끝낼 것이냐, 예. 아니면 또 그 서로 한 대씩 맞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울분과 또 보복에 대한 욕망이 생기니까요. 다만 하루 이틀 사이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는 더 불안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바이유를 수입하는데요. 예. 주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 아마도 오르죠. 뭐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환율도 불안하고요. 예. 가뜩이나 물가 안 잡히는데 못 저러는 것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워낙 지금 가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좀 짚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교 안보 분야 쪽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누구나 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민은 무엇을 심판했는가? 네. 이걸 좀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일단은 다음 달이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만 2년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죠. 5월이면. 예. 그런데 그간 국정을 장식했던 여러 뉴스 중 우리에게 자부심보다는 조금 상처를 주었다는 분야의 뉴스들이 대부분의 외교안보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잼버리 대회 참석. 이걸 뭐 외교안보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대규모 행사, 작년에 행사, 작년까 한참 더울 때 진짜. 예.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뭐 실패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 표차가 기억나십니까? 119대 29였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 두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외교가 되었는지 예. 좀 궁금하게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해외를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런저런 해외 인사들을 만나 보면 아직도요 이거 이야기예요. 어떤 거? 독자 핵무장론. 아 그래요? 예, 관심이 많아요. 예, 한국이 여전히 독자 핵무장을 하려는 욕망, 디자이어.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야욕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교수님한테. 예.
그리고 미국에서 좀 발간되는 여러 국제 정치 학술지에서도 한국의 그 핵 무장론을 분석하는 논문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국제적인 위상, 특히 우리가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나라이거든요. 또 세계 반핵 확산 체제, NPT 체제의 모범 국가인데 요거는 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큰 데미지를 줬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소위 대일 외교는 좀 점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것은 우리 자긍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했어요. 정상화. 예. 이를테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사실상 그 용인하는 듯한 방류를 용인했죠. 예. 중국은 지금 크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도 일본 수산물은 대부분 금지시키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크게는 또 강제징용공 3자 대의변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금을 사용해서 대의변제한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대일 외교 측면에서도요. 그러니 요번에 총선 결과를 보고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 괜찮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여러 르포 기사를 써내는 거죠. 일본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자기네를 향한 대일 외교 스탠스가 바뀔까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등, 국방부나 외교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일이 참 많았네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 주변국 외교, 한중 관계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5월에 한다는 둥 만다는 둥 박스 기사가 나고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스코어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금 북경을 가지도 그리고 왕이 장관이 한국으로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 외교를 하고 해서 우리 주변 국가 잘 지내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 것인데 그거는 벌어지지 않고 주변국 외교도 지금 상당히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러시아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러시아 얘기도 여러 번 짚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의전 및 품행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 장례식에 방문하신 건 저는 100% 잘하셨다고 보는데 현장 조문이 안 됐죠. 그때 논란이 엄청 많았죠. 이를테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는 운동화를 신고 걸어서까지 갔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영부인 김건희 씨의 해외 순방 중 쇼핑 논란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파리 방문 중 프랑스 파리의 한식당에서 폭탄주 만찬 논란이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거는 요즘 법적으로까지 있고요. 그리고 영국 총리 공간을 가는 길에 방문하는데 단독으로 우리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렇죠. 영부인이 동행을 안 했죠. 외교가에서는 이건 큰 의전 논란으로 있었고요. UAE 방문에서는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발언을 하셨죠. 주적 발언. UAE의 주적이 이란이다. 서로 이게 뭔 소리야라고 했었던 것도 있고요. 주 네덜란드 대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가 의전 과잉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초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작년 연말 얘기죠. 또다시 독일 덴마크 순방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요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제가 외교가에 아는 분들한테 독일에서 난리가 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독일이 국빈 방문이었죠. 독일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언론 맡기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짚고 넘어갈 게 또 크게 회자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된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예, 예. 이거는 보훈에 관한 문제고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를테면 당시의 빨치산의 개념과 공산의 개념과 독립의 개념을 매우 이원화해서 양분화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진짜 평화, 가짜 평화 발언이 있었죠. 즉 외교 안보 보훈 영역을 정쟁화시켜서 예. 굳이 이런 것들을 논란을 삼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방문하셔서 대통령께서요 생즉사 사즉사 발언으로 해서 러시아를 놀라게 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렇죠. 뭐 이에 따라 또 중국에 대해서도 양안 관계,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네. 반대한다라는 미국 사람들만큼 세게 발언하셨죠. 그래서 광복절 3.1전 등의 기념사 중 친일 발언도 많았고요. 또 한번 짚었습니다만 외교안보 라인에 잦은 인사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성한 씨 아니고요. 예. 조태용 씨 아니고요. 예. 장호진 안보실장입니다. 그만큼 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이미 2년도 안 된 정부가 3명의 안보실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한번 곱씹어봐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사례를 여러 가지 주는데 어지러운데요. 국방장관 2명, 통일부 장관 2명, 외교장관 2명, 뭐 산자부 장관은 또 선거에 또 출마하신다고 나가셨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가장 백미를 자랑했던 것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했고 그가 불과 현지에서 11일 만에 예. 서울로 귀국했고 27일인가 28일 만에 사의했다는 것이죠. 즉 외교를 국내 정쟁의 한 복판에 갖다 놓았고 대사직을 활용해서 아주 입에 담기에는 민망하지만 뭐 도피설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예. 예, 그런 와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상 9.19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이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북이 우리 국방부의 주장에 의하면 매우 조잡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상업용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부착할 정도의 조잡한 인공위성을 북이 발사했다 해요. 우리의 남북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매우 뼈아픈 겁니다. 상대방이 고물차로 폭주한다고 해서 우리 안전벨트를 풀어낸 격입니다. 예. 평화교섭본부 폐쇄했고요. 교섭본부장이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가서 입당시켰다는 거. 그는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대충 추려보니까 30몇 가지입니다. 뭔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중도의 시각, 뭐 심지어 중도 보수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2년 동안 좀 민망한 일도 많았고 네. 또 연속성의 차원에서 정책의 연속성의 차원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독자 핵무장론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도 외교가나 국제사회에서는 데미지가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외교 안보 분야야말로 가장 안정돼 있어야 되는 영역이고 일관돼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게다가 소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그들은 외교 안보만큼은 진보 세력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총평을 해보자면 한반도 안보나 한반도 평화 상황이 좋아졌느냐? 갸우뚱. 한중 관계가 좋아졌느냐? 갸우뚱. 한러 관계 당연히 안 좋아졌다. 그리고 한미일 뭐 오케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가? 물음표. 한일 관계 우리의 바램은 고사하고 원칙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면 좀 안타깝죠.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즉 의전과 품행 논란에 관해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 이렇게 되돌아보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뭐 거의 빠짐없이 맞습니다. 항상 논란이 됐었던 거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총선 직후에 한 외신이 이런 진단을 내놨더라고요.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어요. 네, 제 짧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 지지도가 탄탄하지 않은 그러나 외교에 집중하는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리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지금 한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와의 합의가 이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자, 예,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이 외교적 정통성에 많이 어긋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의전과 품행 같은 경우는 매우 보수적으로 했던 것이 예. 뭐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정부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소위 의전과 품행에 관해서는 논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외교안보 평화 관련해서는 적대적인 상대와 앉아서 대화를 할 용기가 정말로 있는 것인가?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 것, 네. 요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협력 의견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참 지나온 2년이 엄청 3년 남았다는 겁니다. 현란했네요. 지금 정리하신 거 보면. 예, 아주 긍정적인 면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뭐 한미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였고 뭐 한일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로 저도 작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현직의 고위직 외교안보 담당자가 시선 집중이나 이런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KBS는 나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왜 편파 방송하냐 이거죠. 어차피 자기네들의 정책 홍보, 정책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고 소통할 경우도 자기네들이 편안한 매체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꿔보죠.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외교안보 분야에서. 왜 한숨을 쉬세요? 글쎄요. 뭘 바꿔야 되느냐. 대통령 스스로 일단 바꿔야겠죠. 마인드를. 예. 두 번째는 자기가 편하게 자기한테 편한 말만 하는 전문가 집단 혹은 관료 집단의 이야기 이외에 소위 경험과 경륜을 가진 전 정부의 인사를 할지라도 좀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보여야겠죠. 근데 총선 참패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단 안보실은 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상황 관리가 우선일 테니까요. 예. 근데 또 바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 우리가 누군지도 하나 모르는데 네. 물론 오래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김태호 차장. 뭐 다 좋은데요. 뭐 당장은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저는 인적 쇄신 필요하다 보고요. 인적 쇄신의 시작은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이대로 대한민국 외교를 뭐라 그럴까요? 국익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가 가능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그 국제적인 평판도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매우 아픕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그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이제 24년도니까 23년도 거가 발표될 것입니다만 최신기 22년도에 발표된 건데 데모크라시 인덱스 2022라는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0년도에 24위. 네. 그리고 2021년도 24위를 기록합니다. 2020년도에 24위를 기록하는데요.
근데 이게 21년도에 16위를 기록한 것보다 8등급이 떨어졌어요. 어휴.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맞아요. RSF인데 23년도 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한국은 22년도에 43위를 기록했는데 23년도에는 47위로 4단계 악화되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우리나라 언론 지수에 대한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냐면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들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외교의 간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 소위 자유민주 가치 외교가 네. 밖에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망정 네. 민주주의와 그 상징인 언론의 자유지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는 좀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우리 국방비 지출이요. 물론 마냥 늘을 수밖에 없지만 뭐 문재인 정부가 가짜 평화했다고 하면서 막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 예산 증가율 그 자체 보면 작년에 4.6%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나 뭐 저 그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 보면 연평균 작게는 6%, 아, 그래요? 많게는 8% 증가. 오히려 더 높았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외교안보 국방 민주주의 지수 국제적 평판을 보면 우리가 참 아픈 부분이 많죠. 저는 이번에 선거에 당연히 외교안보 지수, 외교안보 관련돼서는 뭐 총선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국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보면 그렇죠. 게다가 대통령 내외께서 해외에 방문할 때마다 크고 작은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설왕설래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네. 정책적 지향은 차지하고라도 그것은 국민들의 시각에 많이 각인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과거와 지금이 좀 다른 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언어 능력도 그렇고 매체의 접근도 같은 경우 놓고 옛날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왜 대통령의 외교 안보 행보가 국내적 논란거리가 될까를 가만히 따져보면 예전에는 국내에 뭐 흔히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돼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감없이 해외 현지에서의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 바로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언론을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바로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적 논란이 더 커지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게다가 우리만 그 언론, 그러니까 외교 행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만 잘 컨트롤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상대방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정부나 외교 인사들이 밖에다 내보내는 이를테면 트위터 같은 시그널들은요 매우 정제되고 투명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제 정치가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예. 국내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을 염두하지 덜 염두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놀랐던 것은 지금 방금 레가시 미디어, 뉴 미디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정보가 100이 있다면 90개 이상은 대부분 공개 정보입니다. 워낙 미디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매우 투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근면하게 외교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비밀은 없습니다. 이제 다 포착된다라는 거잖아요. 비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좌우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해외에 방문했을 때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투명하게 투영되어서 우리의 국가적 자긍심, 국민의 자긍심이 높여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는 것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유나 뭐 법치나 이런 것들은 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면서 가치 외교를 했던 부분들 이게 지금 그 시대적 조례가 맞느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여러 번 지적하셨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익의 수호자, 국익의 대변자다. 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왜 국내에서 뒤통수 치느냐. 네. 라는 어떤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두 번째 인식은 예.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다 그런 거 어느 정도 있었어요. 나 밖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국내에서 왜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 근데 소위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기에 캐치프레이즈인 자유와 법치 이것은요. 예. 상대방을 포용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배제하기 위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 외교는요 보편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외 활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혹은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외교를 하면 미국의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치를 놓고 그걸 배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반국가 세력이 되고. 아니 평화 이외의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외교는 절대 친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교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외교는 정말 외교적 해법이란 것은 적대적인 상대, 나에게 과다한 요구를 하는 상대와 얼굴을 맞이하고 나의 요구를 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그런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3년도. 그러면 결론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어요. 그래요?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외교안보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좀 화려한 언어보다 예. 좀 묵묵히 뚜벅뚜벅 나아가는 예. 외교안보 행태가 좀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실용적 태도, 네. 실용적 접근 네.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략적으로도 여러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뭐 센 언어보다 좀 실리적으로 네. 묵묵히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위해서 좀 진중한 모습이 보여지는 시기가 열렸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뭔지 네. 요걸 좀 한번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삼고 네.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